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 46%는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20대에서 40대 사이 여성들은 자녀가 2명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직 모유나 분유가 주식인 생후 5개월 정도라면 이유식을 성급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과일즙을 먼저 먹이는 것보다는 쌀가루 등의 곡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기에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우리 국민 46%는 일가족 양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17.5%, 기업 15.7%가 뒤를 이었고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7.4%에 그친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응답은 76.1%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52%였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 여성들은 자녀가 2명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성 근로자 500여 명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의 63.2%가 2명이라고 대답했고 3명과 1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는 1명이 절반에 가까운 47.9%였고 2명이 33.9%, 낳지 않겠다는 응답은 15.5%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컸는데요.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닌 2040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핵심은 아이와 아이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입니다. 기존의 출산율 목표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제도와 구조를 개혁해 출산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재정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부모의 노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만 8세 이하 아동의 부모라면 하루 1시간씩부터 최대 2년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하루 1시간 근무 시간이 줄더라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또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 휴직할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소득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2040 세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지원도 이뤄집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 금액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실시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임산부 의료비 경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질환 범위를 5개에서 11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만 1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외래 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대폭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엄마나 아빠 한쪽이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에게는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자녀 1인당 13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지원 시기는 자녀가 14세가 될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령도 14세에서 18세까지 상향됩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다니는 2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그동안 아동양육비로 13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총 34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져 홀로 키우는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지원금이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5세 이하라면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고 때로는 학업도 병행해야 하고 온 가족과 절연돼 있어서 양육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 양육해도 다른 가족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빠가 그 자녀를 인지해도 기존에 쓰던 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주민등록표상에는 계부, 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기 개선도 이뤄집니다. 사실혼 부부도 법조혼 부부와 같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조성돼야겠죠.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되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1년 육아휴직을 모두 썼다면 지금까지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하루 1시간 단위부터 쪼개서 쓸 수 있고 1시간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녀를 두고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휴직자에게 주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확대됩니다. 유무급 합산 5일에서 유급 10일로 기간이 2배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5일분 휴가 급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휴가 자체도 출산 후 30일 내 써야 했던 것을 90일 내 쓰도록 더 여유를 두고 1회 분할 사용도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늘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은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2배 올립니다. 올해 3월 이모 씨는 4살짜리 아이와 응급실에 가게 됐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자석을 삼킨 겁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석이 싹 집어넣어졌어요. 응급실로 달려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다행히 하나라서 수술 같은 건 안 해도 된다. 2개 이상 먹었으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같은 어린이 자석 장난감 사고는 200건이 넘게 신고됐고 그중 삼킨 사고가 85%를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 파는 자석 장난감을 조사해보니 10개 중 6개는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고 자석 세기도 안전기준보다 최대 45배 이상 강했습니다. 문제는 2개 이상 삼켰을 때 이 자석 세기 때문에 장이 뚫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장 천공 또는 폐색 등 위험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강력 자석 세트 37개를 삼켜서 개복 수술을 해서 자석을 꺼냈고요. 특히 소형 자석은 위험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데 국내에선 규제도 없는 데다 아이 창의력 향상에 좋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규제받지 않는 제품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국가기술표준원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또 집에 있는 소형 자석들을 폐기하거나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주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상이 무려 163만 가구인데 지난해 주거 복지 로드맵 발표 때보다 무려 46만 가구나 늘었습니다. 그만큼 정부가 주거 비용이 저출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신혼부부와 청년층 163만 가구를 대상으로 대폭적인 주거 지원에 나섭니다. 주거 불안으로 인한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새로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된 신혼부부는 기존보다 28만 가구가 늘었는데 공적 임대와 신혼 희망타운, 전세 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 임대의 경우 기존 다가구, 다세대뿐 아니라
도심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공급받도록 바꿨고 신혼희망타운은 기존 30여 곳에서 공공택지 서너 곳을 추가 지정해 모두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 5천만 원을 넘으면 입주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단지의 경우 공급 평형도 36제곱미터에서 최고 59제곱미터까지 늘렸습니다. 특히 6살 이하 미취학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층도 기존보다 18만 가구 늘어난 75만 가구가 청년주택과 대학생 기숙사 입주, 월세 대출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 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나 특화단지의 경우 돌봄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을 확충해 육아 등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씩 휴대폰에는 스팸 문자와 전화로 인한 알림이 울려댑니다. 한 스팸 차단 전화앱 업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팸 10개 가운데 4개는 010으로 시작하는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속아 넘어가 전화를 받고는 후회하기 일쑤인 겁니다. 스팸 유형은 불법 게임과 도박이 230만 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배 가까이 늘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대출 권유와 텔레마케팅이 뒤를 이었습니다. 스팸 문자와 전화 극성 탓에 관련 앱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스팸을 식별해주고 간단한 설정으로 차단까지 해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팸 차단 앱도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로 스팸을 받았을 때는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에 꼭 신고를 해서 스팸 번호 자료가 공유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금융광고 전화의 경우에는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두낫콜을 활용하면 일괄 중지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갖가지 농산물을 판매하는 재래시장입니다. 오이, 깻잎, 시금치, 아욱 등 산지에서 올라온 싱싱한 채소가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부들은 푸짐한 상차림을 준비하기 위해 꼼꼼히 식재료를 살핍니다. 김치도 담으려고요. 열무하고 배추하고, 예, 그거 하고 고추도 사고 여러 가지 샀어요. 하지만 무덥고 습한 여름철엔 식재료 선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엔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 작물 재배 과정에서 다른 계절보다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13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름철에 나왔습니다. 쑥갓이 가장 많았고 고추잎, 깻잎 등 순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여름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쑥갓, 고추잎, 깻잎 등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을 집중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입니다. 부적합이 발생하면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를. 검사의 농약 성분은 다이아지논 등 모두 263종. 적발된 농산물은 즉각 압류해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부적합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각 농가의 농약 안전 사용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날씨 탓에 에어컨을 틀고 자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도 너무 덥고 밤에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습관적으로 에어컨 틀고 지내고 있어요. 당장은 시원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외부와의 온도 차이를 적응하지 못해 일명 냉방병에 걸리게 됩니다. 냉방병이 오면 두통이나 근육통 또는 콧물이나 재채기 같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심하면 설사 같은 이런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필터 등을 자주 청소하는 등 에어컨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에어컨 냉각수가 오염되기 쉬워 공기를 통해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냉각수가 레지오넬라균에 오염이 되면 이게 에어컨 같은 이런 공기를 통해서 전파를 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고령층 또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폐렴이나 심할 경우에는 폐기능 부전이나 이런 각종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통해 습도를 유지시켜주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또 체온 유지를 위해 겉옷을 입거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난 7월 11일 제2회 서울 인구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서울 인구 포럼, 파이낸셜 뉴스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파이낸셜 뉴스 전재우 회장, 서울 인구 포럼 이재인 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서울 인구포럼 이재인 대표 등 개회사를 통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 인구심포지엄이 개최돼 기쁘다고 전하며 서울 인구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및 국제적 인구 문제 해법과 관련된 학술 발표, 인구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회 서울 인구 심포지엄의 주제는 가족 복원, 새로운 가족주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출산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출산율을 수치로 목표로 제시하고 돈을 지원하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가족이 행복해야 되겠다. 행복한 가족 생활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인구 증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가족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구 변화 위기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가족의 변화 관점에서 짚어보고 이를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에서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 정책에 관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가족 친화 정책과 남성 역할의 중요성이 주요 내용으로 강조됐습니다. 관계자는 앞으로 이 토론 회장이 인구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했습니다.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기념식의 시작은 가족 행복을 주제로 한 합창단의 공연이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아빠 육아 참여가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원왕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든든 육아가 인구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라고 말하며 오늘 기념식이 그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17개 시도 사회연대회의 대표자들이 각 시도의 슬로건을 발표하는 퍼포먼스를 가졌고 이후 내빈과 함께 통합 슬로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인구의 날을 기념해 정부 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는데요. 대통령 포창에는 동국대 김정석 교수와 경상남도 양산시 등이 수상에 영광을 안았으며 총 68개의 정부 홍보 표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제7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인구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전 사회적 참여 촉진을 위한 실천 메시지 전달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과에 지쳐가는 부모님들, 빨래를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경우 계실 텐데요. 무더운 날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젖은 빨랫감은 따로 분리하고 물 묻은 진한 옷에 색이 빠져 다른 옷에 이염되지 않도록 세탁하셔야 합니다. 또한 여름철 젖은 빨래는 공기 중에 두면 습기가 퍼져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미루지 마시고 자주 세탁하셔야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